일단 부동산 관련해서 6.27 대책이 나온 이후에 또 세제 개편안이 나와서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좀 노이즈가 컸었습니다. 뭐 대주주 10억이냐, 50억이냐 이런 걸로 엄청 싸웠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이 없습니다. 부동산은 먼저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 시장을 먼저 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것인지 뭐 정부의 의도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세제 개편안에서 부동산이 빠진 배경 그리고 이후는 또 어떻게 되고 있을지 그리고 보름 사이에 현장 분위기 또 어떻게 되고 변화가 있었는지 혹시 뭐 소장님이 먼저 분위기 좀 전달해 주실까요? 네, 당초 뭐 뉴스 나온 네. 내용을 보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80% 올릴 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네. 나왔어요. 아마 네. 나왔다는 얘기는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를 그랬겠죠. 했다는 얘기라고 할 수는 있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세제 개편안에서 빠져서 이제 왜 빠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왜냐하면 국토부 장관 인선이 되고 후속 대책, 특히 이제 공급 대책 네.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 세제 개편안의 내용이 포함되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대책 발표라고 이제 그렇게 시장에서는 되는 거죠.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세금 규제 안 한다고 했는데 예. 물론 세제 개편안 들어갔다고 해서 이걸 대책이라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논란이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세금 규제 안 한다고 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세제 개편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 일단 대통령이 한 말도 안 받게 되고 지금 이제 겨우 시장이 6.27 대책 금융 대출 규제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는 와중에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겠다라고 하면 시장이 어느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게 반응을 할지 사실은 예. 아직은 정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좀 홀딩하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두 번째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보유세 부담이 60에서 80%로 늘리게 되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세금 부담이 한 20에서 40% 정도 그렇죠. 늘어나거든요. 상당히 큽니다. 조세장이 상당히 많은 조세장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하필이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그 네. 무리수를 던져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겠죠. 이게 네. 종합부동산세를 올린다고 해서 세수가 뭐 수십조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네. 늘어나도 이제 몇 조 정도 늘어나는데 네. 몇 조 증가의 효과를 위해서 또는 주택시장이 완전히 다이내믹하게 안정이 되면 괜찮은데 오히려 그것도 안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본다면 제 생각에는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네. 내년 세제 개편안에 네. 내년 이맘때 세제 개편안에 아마 들어갈 2027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네. 그 사이에 또 어떤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후속 대책에 따라서 어떤 네. 역할을 할지에 따라서 사실 뭐 세제 개편안에 안 들어가더라도 뭐 따로 지금 하면 정부가 되죠. 마음만 먹으면 네. 얼마든지 뭐 예, 시행령으로 6.27처럼 하면 되니까요. 시행령으로 그냥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릴 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미리 굳이 분란을 만들 필요는 없겠다라고 내부적으로 네. 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부동산은 먼저 6.27에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잠깐 좀 쉬어가자는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최근에 일단 속도 조절은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추가 규제에 대해서 네. 그럼 시장이 지금 적응하고 있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적응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적응은 거의 뭐 끝난 것 같더라고요. 빨리 적응이 되네요. 예, 지금도 예. 그 상승폭이 다시 확대된 그런 네. 상황이고요. 또 전국을 보게 된다라면은 그 상승이 나타난 곳들, 상승폭이 확대된 게 지역도 더 분포도가 좀 더 넓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이 상승폭은 있었지만 거래에 대한 급감, 네. 뭐 이런 것들은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위 그 가격은 좀 견고한데 거래는 굉장히 좀 부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가격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실무에서 만나시는 분들 얘기하면 서울이 25개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돌아가는 건 한 8개에서 10개구만 돌아간다고 맨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강 주변으로 해서 네, 뭐 한강. 강남 3구나 뭐 네. 마용성 옆으로 그렇죠. 좀 하면 광진구나 강동 뭐 동장 네. 뭐 이렇게들 돌아가잖아요. 그만큼 소위 말하는 그 코어권이라고 말하는 그 뭐 어떤 업무 중심지라든지 한강 그리고 학군지 네. 이런 지역들은 신축과 재건축 단지가
가격을 좀 지탱을 하고 신고가도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코어권을 좀 벗어난 곳들 이런 곳들은 굉장히 좀 부실한 그런 그 가격, 뭐 방어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격이 이제 크게 반등을 하거나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아까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 코어권에 있는 거는 적응이 필요 없던 사람이었고, 네, 그렇죠. 예, 미리 뭐 충분히 그 옷을 잘 입은 그런 상황이고 준비를 못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지금 뭐 적응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 적응 과정이 단순히 매매 시장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축소되고 있는 전세 시장이라든지 임대 시장 이런 곳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그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못 가는 거는 그래 그 내가 지금 자본력이 좀 부족하고 대출을 소위 말하는 연끌을 해서 하면은 주택가격이 조정받으면 내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분들이 더 걱정하는 건 전세 시장하고 월세 시장의 그렇죠. 이 가격 상승과 물량 부족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오히려 우려들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이 대출이 축소가 돼서 굉장히 좀 지금 걱정들이 좀 커졌고요. 투자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은 움직임을 보이진 않고 관망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급매 중심으로 바라보거나 또는 지금 들어가서 내가 실거주를 하고 지금 가격보다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재건축 또는 지금은 그 뭐 신축이 아니지만 향후에 신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1, 2개월 정도는 이런 관망세라든지 거래의 그 가격선들은 급매 중심으로만 외곽 쪽은 좀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그 연말까지는 적응을 한 상황이라고 해도 뭐 이렇게 선뜻 적극적으로 매수는 하지는 않으면서 재건축 또는 신축 시장 중심으로 좀 거래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소위 지금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정책적인 신호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하면서 이거 시장에서 별거 없네라고 하면은 올 그 이사철 이후부터는 좀 거래가 회복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가격 자체는 생각보다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가격보다는 이제 거래량이 이제 급감을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적응은 좀 돼 보이는 것 같은데 부작용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6억까지 대출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이게 현장에 가보면 말이 6억이지 은행들이 그냥 대출 자체를 굉장히 좀 꺼리고 있어서 금액을 불문하고 지금 대출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는 얘기들이 이제 뭐 소셜이나 이런 인터넷에 엄청 많이 사연이 올라오거든요. 그 일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 잔금 처리를 못 해가지고 입주율이 20%가 안 되는 이런 단지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작 가격 잡으려고 했는데 가격은 버티고 있고 이런 부작용만 점점 커지는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입주율이 줄어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사실 정부가 대책이 나온 건 서울의 한강벨트 네, 그렇죠. 집값 잡으려고 했는데 이번 대출 규제를 보게 되면 수도권으로 그러니까. 풍선 효과를 예상을 해서 일산을 비롯해서 평택까지 수도권 전역을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억만 생각하게 되면 6억 대출? 나머지 지역은 별로 관계 없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6억 대출만 된 건 아니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6개월 내에 전입신고도 해야 되고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되고 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1억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1억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퇴거자금 대출. 집주인이 세입자가 나갈 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는 대출이 지금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입주해야 되는데 내가 전세 살고 있다면 내 전세금이 지금 빨리 안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조건부 전세 대출이 막혔습니다.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파트 분양 받게 되면 내가 대출을 받아서 입주할 수도 있고 내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세입자한테 전세를 주고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갭 투자라고 해서 막혔습니다. 내가 잔금을 치려고 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동시에 전세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전세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금 마련을 못 하게 되니까 네. 당연히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입주율은 떨어지는데 네. 이게 단순히 입주율이 떨어져서 개인 그러니까 분양을 받은 사람들 또 세입자들이 불편하고 손해를 보냐 네, 그 더 정도는 크게 아니죠. 본다면 그렇죠. 이게 건설업계의 위기입니다. 건설업계는 자기 돈으로 공사하지 않거든요. PF 그렇죠. 대출을 일으켜서 아파트 다 지었습니다. 분양도 끝났습니다. 네. 이제 회수만 하면 되는데 네. 회수가 잔금이거든요.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뜻하지 않게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은행에서는 대출 이자, PF 대출 이자는 또 계속 내야 되거든요. 네. 기업들은 사업 계획이 있고 그 돈을 받아서 대출 상환하고 다른 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은 끝났는데 대출 회수가 안 되다 보니 네. 결국에는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지금 건설업계 안 그래도 힘들잖아요. 미분양도 네. 많고 네. 준공후 미분양도 많은데 이게 완판이 돼서 원래 정상적인 물건이 갑자기 악성 미분양이 준공후 미분양처럼 돼버리는 지금 네, 부작용이 우리 정책 627 대책으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강남 한강벨트 집값 잡으려다가 지금 수도권의 나머지 지역들까지 본의 아니게 지금 악성 미분양이 되어버리는 네. 건설업계는 혹 때려다가 지금 혹 붙이는 네.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보고 싶고요. 네. 일단 안정이 좀 되고는 있잖아요. 송승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정이라는 게 이제 막 하락으로 전환된 건 아니고요. 서서히 627 대책 발표 전보다는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8월 1주차 보게 되면 살짝 반등하긴 했어요. 심리적으로 네. 좀 적응하는 양상은 보이지만 그래도 뭐 0.43%에서 0.14%까지 내려왔으면 안정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는 이런 부작용들을 하나씩 체크를 하고 네. 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우리가 좀 너무했네. 네. 퇴거 자금 대출 그렇네. 이런 네. 걸 이제 서서히 보완하는 단계로 진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정책이라는 게 사실 우리 약하고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무슨 증상이 있을 때 그렇죠.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을 먹는데 그 증상 완화보다 부작용이 더 크면 그건 이제 약이 아니고 이제 독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1912가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한 것도 먹는 위고비가 이제 부작용이 많아서 중단됐다는 뉴스 때문에 그렇게 빠진 건데 그럼 이 정책도 지금 0.4 정도 올라가는 거를 0.1 정도로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좀 큰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혹시 그 소장님이 짚어주신 거 외에 다른 부작용이 또 있을까요, 대표님? 부작용이 한 20% 정도 입주라고 하면은 클 네.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20% 입주라면 결국은 80%인 사람들이 자금 여력들이 넉넉치가 않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소위 뭐 풀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네. 거죠. 그럼 결국은 향후에 이 지역의 주택 가격의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가격 붕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아파트 단지의 자산 가치가 전체 총액 자체가 네. 떨어질 수도 있고요. 20%의 입주율이 나타나는 단지라는 그런 낙인 같은 게 있으면 네. 소위 예전 노도관 같은 경우도 연끌해가지고 그 금리가 좀 오르고 그 다음에 가격이 조정받았을 때 다른 지역보다 급격하게 떨어졌잖아요. 네. 자금적인 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도 20%의 입주율이라고 하면은 한 7억의 아파트를 자기 자본 여력으로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네. 상황이 되는 그런 단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미입주 되죠. 그다음에 자금이라는 게 개발 사업하면 다 꼬여 있는 건데 받아서 상환하는 구조인데 그 개발하는 그 건설사는 건설사대로 자금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네. 이곳에 그 향후에 입주를 하고 실제 소유를 해서 주택을 이제 갖게 됐는데 자산에 대한 그 가치가 굉장히 좀 크게 네.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뭐 향후에 작은 여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조정된 가격에 매입을 하면 그분들은 네.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항상 이렇게 투자자들은 소위 머리가 돌아가고 약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잡는데 이렇게 정보에 대한 습득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정책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력이 좀 부족한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이제 집도 장만을 했는데 분양받은 네. 거는 또 내 집 마련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다음 네. 추가적으로 새 아파트 들어가서 뭐 주거의 질도 좋겠지만 거기서 한 번 정도 자산도 좀 키워가고 나중에 네. 한두 번 정도 이사를 해야 되는데 낙인되는 단지에 그런 곳에 가격의 그 조정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아까도 그 부작용 얘기들도 많이들 주셨는데 예전에
미국 같은 경우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네. 이제 이게 그 부채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외적으로 실수요자 같은 경우가 이제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사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산 여력들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가 기회가 돼서 네. 오히려 비싼 집은 가격이 더 오르고 비싼 집만 거래가 되는 그런 구조가 네. 됐어요. 지금 뭐 한국 같은 경우도 대출에 대해서 그때와는 좀 뭐 다른 거긴 하지만 대출이 이렇게 조인다고 해서 과연 실수요자가 가격이 조정되고 저렴하게 내 집을 살 수 있겠냐라고 보면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실수요자들 중심의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이런 식으로 네. 조정을 받고 또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한강을 네. 주변으로 한 지역들의 쏠림 현상들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했었던 그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도 다듬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뭐 이렇더라고요. 지금 마포에 한 24억짜리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는 것보다 강남에 48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 게 세금이 훨씬 더 낮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세금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실수요자와 투자자, 자산가와의 그 격차를 더 크게 벌리면서 그 지역의 어떤 낙인과 그 단지의 전체 총액 뭐 이런 것들을 네. 떨어뜨리는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지역에 돈을 벌어야지 주변에도 이제 또 돈도 좀 쓰고 할 텐데 네,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예, 지역 경제에 굉장히 좀 타격을 가질 수 네. 있다. 그래서 일산에 계신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점에 보면 일산하고 분당의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질 수 있는 네. 이런 같은 일기 신도시 내에서도 차별이 네.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거 일산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한강벨트 정도의 체력이 없는 수도권들은 다 또 이런 사례가 될 수도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놓인 거지 않습니까? 일산만 딱 뭐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요즘은 뭐 표적 항암 치료제 이런 것들이 꿈의 치료제라고 하는데 이제 표적을 피해 가지고 멀쩡한 세포만 공격하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암제를 먹었는데 암세포는 계속 자라는데 머리만 계속 빠지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좀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자 그러면 이런 부작용이 나오기 전부터 바로 이제 이게 나왔을 때 제일 처음 걱정 나왔던 게 그러면 집을 또 사서 임대를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 외에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대책으로 지금 전세 대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주담대였는데 전세 대출까지 이제 DSR을 이제 들어갔고 이걸 여기에다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월세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지금 또 전월세 시장은 불안해지고 있죠. 전세 네. 매물이 많이 감소했다라는 네. 뉴스는 이미 대서특필이 그렇죠. 되고 있는데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 당연합니다. 현재 입주 물량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네. 줄어들고요. 문제는 2026년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데 네. 이게 1년 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적어도 2029년까지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입주 물량이 절반 반토막 네. 정도 납니다. 그렇죠.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이 앞서서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고 우리가 네. 얘기를 했잖아요.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이 일단 홀딩을 하고 전세나 월세로 가야 되는데 전세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네. 거기에 또 전세 대출 규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왜곡이 되고 부작용들이 생기고 전세금을 빼지도 못하는 모든 문제들이 생기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최근에 강남도 이제 예외가 아닌 게 네. 강남 쪽에도 이제 메이플자이 아파트가 입주하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 조건부 전세 대출이 안 되고 전세 대출이 안 맞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현금이 많은 세입자 구하는 게 네. 이제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그렇죠. 있고요.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만난 분도 그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자산도 있고 돈도 많은데 지금 상당히 머리가 아픈 게 전세 만기가 됐는데 네. 옆에 있는 메이플자의 영향으로 지금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정상적인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입자들이 가격을 매덕을 내려줘도 오히려 전세 가격을 내려줘도 지금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고 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부작용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어떤 상황이냐? 전세금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내 전세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집주인한테 돈 빌려줬는데 네. 집주인이 나한테 지금 돈을 상환을 못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돈을 받지 못하면 이 세입자는 다른 데 집을 샀거나 네. 분양을 받았을 텐데 잔금을 또 못 친다라는 그렇죠. 얘기까지도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심각하고 이 문제가 앞으로도 더 이어지는데 정부에서는 전세 대출 DSR 규제 카드까지도 지금 만지작 되고 있는데 아마 전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 이거 과연 대출 규제 이거 전세 대출까지 규제하면 어떻게 하지? 네. 라고 해서 지금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발표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물론 공급 대책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아마 섣불리 우리 뭐 지금 여러 가지 소문 도는 그런 네. 내용들을 쉽게 결정하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네.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의견 수렴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쉽게 발표하지 않고 네. 시장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시장의 의견을 듣다 보면 아 이거 심각하네. 이게 쉽게 전세 대출을 규제해서는 안 되겠구나.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 내년 그렇죠. 지방선거 앞두고 전세 대출 규제하게 되면 집주인들의 표도 날아가지만 세입자들 또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내가 세입자 신혼부부인데 대출 받아서 신혼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네. DSR까지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신혼부부들이 무슨 기쁜 마음으로 내년에 네. 지방선거에서 어떤 행사를 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네. 정부 여당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전세대출 규제가 생각처럼 만만하지는 않겠다. 네. 그러면 전세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전세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고민이 많다. 결국에는 공급으로 풀어야 되는데 공급은 또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카드를 해결하려면 제 생각에는 지금 최근에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네. 되고 있는데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주는 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좀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네. 이게 전세 임대 시장에 대해서는 살짝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좀 하게 됩니다. 네, 거기 다 지금 공실로 가면 이제 무서울 정도인데 그러니까 리모델링 좀 해가지고 임시라도 좀 살 수 있게 해준다면. 그러니까요. 근데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좀 그것도 문제입니다. 예,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네네. 오랫동안 살긴 좀 힘들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고민이 있는 것 같다 말씀을 주셨고, 그럼 대표님께서 보기에는 전세 대출까지 이번에 손을 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만약에 된다면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전세 대출은 지금 당장은 손을 그렇게 네. 크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네. 그런 신호를 받은 거는 세제 개편안을 보더라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지금 네.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충격 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 27일 날 대출 규제를 급진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다음 네. 막 그 뒤에 엄청난 부작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지금 보도는 안 돼도 그 실무적으로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계약이 그 취소 건수가 엄청 늘어가지고 네. 그 뒤에 이제 하나가 취소가 된 게 아니라 뒤에 연결된 네. 계약들이 계속 취소가 됐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전세에 대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또 낮은 금액으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상환해 주는데도 어렵고 이 사람도 못 나가게 되고 새로운 사람도 그 이사를 못 오게 되고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그 얼개가 굉장히 엉켜져 있기 때문에 매매 시장도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엉켜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전세 대출까지 해서 더 묶어 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컴퓨터 뒤에 있는 코드들 보면은 한두 개 엉켜 있으면은 네. 금방 풀겠는데 네, 돈이 손을 못 대는. 이거저거 다 하면 그거 푸느라 완전히 다리 꼬고 네. 시간 꽤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 이 대출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안정세를 찾았다라고 하면 부작용들을 이제 해결해서 좀 풀어나가고, 그다음에 세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전세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차근차근 해줘야지 너무 급진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정책적으로 보면은 너무 그렇게 큰 리스크를 주는 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이게 구조적으로는 변화는 있을 거로는 보여져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매매 시장을 축소하고 이제 전세 시장으로 넘어갔을 때도 그 퍼센트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를 하지, 예전에 우리가 어떤 수치,
공정시장가액 비율 같은 경우도 드라마틱하게 올리고 또 금리도 드라마틱하게 올리고 나서 시장에 엄청난 혼란과 가격의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또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방향성 제시 정도만 줘야지 이거를 지금 당장 하게 된다라면 뭐 시장의 임대 물량도 굉장히 좀 축소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전세 시장이 뭐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묶여 있으니까 그래도 이 그 금액이 이제 월세로 변화되는 이런 시장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 특히나 지금 또 주의를 해봐야 되는 게 매매에 대해서 그 대출 규제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시장을 관망을 하자면서 그 임대 시장에 머무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지금 집을 살려고 했는데 대출에 규제에 있어가지고 네. 비자발적으로 임대 시장에 네, 맞습니다. 그 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가 상당히 중첩돼 있어 수요가 네.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임대 시장이 굉장히 불안 요인인데 네. 여기에서 대출 규제하면은 돈이 이게 자금 스케줄이 안 맞는 상황들이 있어서 혼란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세에 대한 대출은 뭐 논의하고 토론하는 건 좋은데 네. 지금 당장 하기에는 시장에서 받쳐주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6.27 대책이 워낙 이제 세게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그 현 정부에게 좀 부동산 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지지층에게는 어느 정도 선물을 좀 줬다고 봐도 될 것 같으니까 약간 시간을 가지고 봐도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뭐 거의 답변은 어느 정도 들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 양도세라든지 이런 그 세제 개편이 만약 올해는 힘들 것 같다고 두 분 다 말씀을 주셨고 그럼 내년에는 뭐 어떤 방향으로 갈런지 그러니까 올해 하려고 했던 걸 이제 선거 이후로 한다면 뭐 양도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보유세라든가 이런 그 좀 변화를 줘야 된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네. 예. 올해는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간다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 저는 할 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겁을 내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네. 뭘 못 하냐면 상속세, 증여세만 하더라도 문제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상당히 높습니다. 최고 세율이 50% 네. 지방세까지 하게 되면 더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동업을 해도 5대 5인데 네. 이미 소득세 내고 취득세 내고 낼 세금을 다 내고 부모님이 일군 자산을 자식한테 집 하나 주겠다는데 또 네. 절반을 떼가는 게 상속세예요. 그런데 싱가포르 예를 들면 싱가포르는 없습니다. 증여세도 없고요, 상속세도 없고요. 여러 가지 세금들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부자들이 돈을 들고 네, 싱가포르로 들어옵니다. 네. 대한민국도 지금 우리나라 부자들도 아마 자본 유출이 저는 많이 생기고 있는 거로 지금 알고 그렇죠. 있는데 안 그래도 경제가 좋지 않은데 자본이 유출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네. 상황으로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진짜 은퇴를 하고 상속 증여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세율을 내려서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 네. 막아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양도세하고 이제 종부세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딜레마잖아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양도세는 거래세인데 이 두 개를 동시에 올려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네. 그렇다면 방향성을 정해야죠. 보유세를 공정시장 가격비를 올리는데 60에서 80으로 한 번에 가게 되면 너무 부작용이 네, 클 것 그러니까 같고요. 점진적으로. 5%포인트씩 매년 올려서 80%까지 가되 출구 전략을 양도세는 뭐 1년이나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좀 감면해 주겠다. 네. 기본세율 6에서 45%에서 10% 정도 내려주겠다라고 한다면 매물이 나오면서 의외로 또 시장이 네. 빨리 안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해야 된다면 내년 세제 개편안에서는 이렇게 밸런스가 맞고 상속 증여세도 해야 되는 세금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개혁을 네. 좀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배당 분류과세도 한 27% 정도가 이제 여의도에서 합리적이라고 봤던 게 소득세에서 이제 의미 있는 구간이 그 정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배당도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상속 증여도 그 정도가 되는 게 그렇습니다. 예, 네. 맞다고 생각을 하게 그렇다고 뭐 비과세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예,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갈 수는 없는 지금은 거고. 이제 징벌적에 가까운 50%는 너무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개편이 근데 이거는 아마 내년쯤에 가능할 것 같다는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이제 두 번째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